저는 이곳 선능령 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나온 다음에 낙찰받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대면으로 동시에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20만 원, 4개월에 60만 원을 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을 하는데 낙찰을 받고 성공하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감정가의 70% 또는 49%까지 떨어진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감정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그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 그 가격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해드리는데 그 추천 물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낙찰을 받고 매도할 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찰 가격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아셨을 때 그때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다가 이번에 그 교수님이 추천하신 거 얼마에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한 걸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겠다는 걸 아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강의는 오랫동안 들었는데 어떤 물건이 좋은지는 모르니까 교수님 하나 골라주시면 안 됩니까? 해갖고 제가 하나를 골라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한테다 묻지 않고 권리 분석에 묻지 않고 이거 낙찰 받으면 돈이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질르지만 말고 들어가시면 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찰 받으면은 오늘 점심이 아니라 저녁으로 아주 소주로 맛있게 한번 대접을 할게요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길래 제가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입찰 물건을 골라준 걸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서 그 물건을 보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다시 말하면 돈과 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자체가 나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고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과 좋은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좋은 물건을 들어가야 되지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돈이 된다고 했을 때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낙찰이 목적이 아니에요. 낙찰 받는 건 아무 때나 법원에 가서 조금 높게 질러서 낙찰 받으면 다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낙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폐찰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낙찰 받는 것이 폐찰보다도 더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주변 사람들이 많다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까라든지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 이하로 낙찰 받아야지 이것이 수익이 생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 높게 지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높게 지르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면 컨설팅을 해주고 그 수익을 받으려고, 그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낙찰을 받아야지 돈을 되다 보니까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자꾸 가격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70% 이상 질러도 된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낙찰 받아보면은 그분도 돈이 안 된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도 절대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번, 20번을 들어가서 낙찰을 못 받더라도 절대로 낙찰을 못 받은 걸 가지고 짜증을 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반드시 몸에 익혀져야지 경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질이 나니까 아, 이번엔 가서 조금 더 질러야지 이렇게 하는데, 질러서 낙찰 받는 순간 내가 가진 자그마한 돈이 묶이고 수익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한번 그렇게 해놓고 이 경매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는 거죠. 묶이니까. 그것이 5, 6개월 묶이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상을 묶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경매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지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게끔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권리 분석을 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감정 가격과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 과정을 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지금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기본 토지의 기본 원칙을 모르시게끔 되면 제가 추천 물건 골라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와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5시간 정도로 해서 그 교재 한 권을 함축해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1월 8일 날 오후 1시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이 토지개발 한 권을 가지고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함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원칙을 아시는 분이 돼야지 제가 특수경매를 추천하고 설명하는 걸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재를 포함해서 5만 원을 받으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재가 일반 그 서점에서 2만 원씩에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재만 사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3만 원만 내면 입장을 하시는 거고, 교재를 안 가지고 오시고 제가 교재를 드릴 때는 5만 원을 가지고 5시간에 걸쳐서 이 토지 개발을 위한 전부 다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어떤 땅이든지 부동산은 규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규제의 원칙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모든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타법령 4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4개가 어떤 식으로 분류돼 갖고 우리가 부동산이 등급이 결정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받게끔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서도 경사도 임목보수도 표고도가 기본이고 배수로와 도로가 기본이 돼야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가 인정이 안 되면은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수로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을 볼 때는 이거는 건축법만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상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분할해서 파시죠 그랬더니 분할이 안 된대요.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할이 안 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분할을 해준다는 게 또 있습니다. 법이. 다시 말하면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기본으로 오시게끔 되면 어떤 부동산인지 다 분할할 수 있는 원칙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다든지, 국유지 분할받는다든지, 국유지를 점유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많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맹지인데, 내 땅이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 현황도로도 맹지인데,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분할을 받았을 땐 내가 도로를 만들어 갖고 그 땅의 값어치를 3배, 4배 올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분할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점유허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서, 이거는 내가 국유지를 내가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국유지는 내가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더라도 내가 이걸 분할을 받든 점유허가를 받게끔 됐을 때는 이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머릿속에 있어야지 특수경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1월 8일 날 5시간에 걸쳐서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재 포함해서 5만 원, 교재를 갖고 오시는 분은 3만 원을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11월 그 세 번째쯤에는 특수경매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토지 개발 강의가 4권이고 특수경매가 4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토요일날 5시간씩 2번씩 들으면서 4개월간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특수경매 또는 토지개발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 2025 7323 강제경매인데 6,600짜리가 4,62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인데 7분의 2 지분인데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강제경매로 1,35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이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모친이 상속을 받은 건데, 자식이 빚을 지다 보니까 왜 자식은 같이 상속을 받지 않고 왜 모친 혼자서 상속을 받았냐 해서 사회행위 취소에 의해서 지금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데, 이 아파트에 제가 보면 그 모친과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7분의 2면 약 3분의 2일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인데 감정가격이 6,600이라는 얘기는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모친하고 아들이 같이 거주하는데 1,4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경매로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취하가 유력하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날짜는 언제나 하면은 10월 17일입니다.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취하가 되기 쉽기 때문에 70%만 하락을 했어도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아파트 이렇게 여기 단지에 이렇게 있고 주변에도 아파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죠? 북대구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와서 인터체인지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보면 권리 분석을 하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면 3,850만 원 정도의 그 기준 권리가 있고 1,300만 원이 있다 보고 이것이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사행이 취소에 의해서 7분의 2라는 얘기죠. 이 7분의 2라는 얘기는 자식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보면 배우자가 1.5고 아들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둘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친이다 보니까 7분의 이제 3이 되고 이제 5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면 여기에 자식이 둘이 있고 모친이 있는데 이 모친과 자식이 여기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 왜?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8쪽입니다. 8쪽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소유자 누구누구 가족이 등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친과 자식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1,4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거는 취하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낙찰 받으시면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있든지 만나든지 없든지 다른 소리 아무 하지 말고 제가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만 주고 오시게끔 되면은 이분들이 취하려고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되거든요. 연락이 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해주게끔 되면은 취하 동의서 할 때 뭐 300만 원인지 뭐 500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받는데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걸 공탁을 걸고도 취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게끔 되면은 내가 이제 한 500만 원인지 300만 원 수익을 올렸고 며칠 있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건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등기 낼 것도 없고 세금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취하동의서니까 순수한 돈이 생기는 겁니다. 맞는 모든 것이 다. 양도소득세 낼 거 없고 등록세 낼 거 없고 취득세 낼 거 없고 아무것도 낼 게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사실은 지분 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런 물건이에요.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2024-5589이 해갖고 1억 3,500짜리가 9,47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집이 좋은 집이 있는 거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이것이 예전에 70%까지 하락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제가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70%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철거하고 소송을 냈더니 이제 이렇게 지분이 있을 때 소송을 내게끔 되면 땅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던 그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은 현물로 분할해서 이 사람이 가져갔고, 건물이 있는 땅은 분할할 수 없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서 지금 건물이 제가 보는 땅 주인이 아니라 그 모친 엄마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더구만.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었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자체가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번에 3분의 1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은 현물로 분할했고, 현물로 분할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그 건물을 이 건물에서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건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넘겨줬고 3분의 2가 땅이 남아 있어도 3분의 2 땅은 처분하더라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낙찰을 받고 건물주와 협력을 해서 건물주에게 땅을 다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날짜는 언제냐면 10월 20일입니다. 1억 3,500에 9,47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 대지는 생산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이 좋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까?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가 뭐죠? 다시 말하면 주택을 짓는 데는 똑같아요. 상업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땅에 건물을 많이 올린다는 땐 상업지역이 좋지만은 상업지역이라도 건물을 높이 올릴 필요가 없는 곳에는 상업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감정가격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상업지역이라도 빌딩을 지어봐야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감정가격은 상업적으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매매할 때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계획관리지역과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기는 뭐냐면 이미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는 이 땅에는 생산관리지역이든지 계획관리지역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낮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요 뒤에 땅에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실 겁니다. 용도지역은 지목은 대지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있는 곳 중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죠. 여기 보면 바깥에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누구로 돼 있죠? 여기 김누구로 돼 있죠. 이 제가 보기에는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2023년도에 여기 보면 3분의 1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가 나왔는데 누군가 한번 하락을 하다 보니까 8,100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소송을 해서 공명 분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물 분할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경매가 나온 건, 하나는 건물이 있는 거고 하나는 건물이 없는 것이 나왔고, 건물이 있는 곳과 건물이 없는 것이 3분의 1씩 나오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농지는 현물로 분할해라.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분할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됐죠. 분할이 돼서 먼저 낙찰 받은 사람은 이 땅을 받은 겁니다. 땅을 받고 나머지 건물을 또 다 팔아서 3분의 1을 또 현물로 이 사람은 받게끔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상당히 수익이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거 추천할까 하다가 70%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락을 했으면 했는데 좀 높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건물 매각 기회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먼저 70% 낙찰받는 사람도 수익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땅을 3분의 1을 이 땅은 받았으니까. 근데 땅 자체는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 상관없고, 그 땅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현물 분할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현물 분할이 됐죠. 확정 판결을 했죠.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 팔아서, 공유자가 여러 명이죠. 다 팔아서 나누자 했는데, 이 공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자들은 이 집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런
경매에 대한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낙찰 받으시면은 한번 가서 그 연락처를 주고 오시고, 어떻게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 가는데, 양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고 상대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협상할 마음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내면은, 그때서야 그 소장을 들고 여러분 알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다시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지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만 따로 또 경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장엔 지금 누가 있죠? 보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군가 함께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식구들이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매각 제외가 제가 특수경매의 가장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특수경매 원칙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건물 매각 제외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따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주인이 다른 경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인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법정 상관 없이 우리는 강제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상대편이 내 땅을 사지 않으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건축물 관리자의 대장이 없어가지고 건물 매각되는 것도 있고, 네 번째, 건축물 관리장은 만들어놨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설정이 안 돼가지고 경매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는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과 현황이 다르면은 판사님이 설정이 아무리 돼 있는데 그거는 현황과 건축물과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각에서 제외라, 이런 경우도 있고, 여섯 번째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현재 건축 허가만 받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때 진행 중일 때에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건물을 매각에 포함할 수도 있고 매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에서 포함을 하게끔 되면 그 건축 허가를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고, 매각에서 제외하게끔 되면 그 매각에서 지금 쓰고 짓담한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해서 내 건축 허가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제3자한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건물 매각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죠. 법정 상관 없이 그리고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 상태가 좋기 때문에 70% 정도만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소장을 내게끔 되면 무조건 판사님이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나와서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거냐 땅 주인이 건물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자기가 나가지 않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판사님과 조정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파는 사람은 가격을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가격을 적게 받는 것이 원칙인데, 가장 공평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준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에 사서 100%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9쪽입니다. 19쪽. 원주 2024 403839. 이번에는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인데 이거는 49%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7,100만 원짜리가 3,44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똑같이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 승인은 받지 않은 거고,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천만 원의 설정에 의해서 임의경매로 나왔다는 뜻은 이 건물 주인이 경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감정 가격 자체는 원래가 1억 1,800만 원인데 건물은 매각주의다 보니까 얼마에 시작이 되냐면 7,100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49%까지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7,100만 원에 시작했죠. 4,900까지 하락했다. 3,300인데 3,400까지니까 7,100만이 아니라 원래는 1억 1,800짜리가 3,400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제가 보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망설였었어요. 이거를 추천해도 과연 수익이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를 망설이다가 가격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를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수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대장동 389-18에 대지 145제곱미터 되면은 평수도 한 5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작은 겁니다, 보면. 근데 감정 가격이 여기 보시면 7,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피드 옥션이나 굿옥션은 무슨 옥션에서 보면은 이 권리 분석을 해놓고 올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매각 물건을 표시한 거를 직접 보게끔 되면 뭐를 매각하는 거나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그 스피드 옥션에서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이 물건을 매도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아시게끔 되면 제가 왜 이거를 망설였냐면은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골목을 향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골목. 그러니까 여기 골목길은 점포도 많이 있는 그런 하는 건데 그 점포를 골목길에 뒤에 있는 집인데 땅만 1억짜리가 3,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건물까지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6, 7천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용도 지역은 보게끔 되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상가가 많이 있는 이런 번화한 거리에 여기 조그만 대문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 하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대문에 의해서 뒤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동네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문이 넓고 화려한 집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문인데다 간판 하나 붙여놓고도 이런 곳에서는 점포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아요. 다만 이 점포를 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없는 것이,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골목을 지나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골목을 제보기에 한 6, 7m 정도 좀 들어가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건데 건축물은 지어져 있지만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집은 제가 보면 화초도 많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 넝쿨까지 만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정원이 많고 잘 돼 있는 집의 주인은 8, 90%가 합의를 합니다. 전쟁에 합의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시골에 가서 보면
특히 신발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 집은 합의 안 해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마당이 깨끗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것은 나왔을 때는 거의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당에 조경이 잘 돼 있는 집은 거의 그 성격이 합의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 보면 조금 됐죠. 조경도 좀 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인데 여기 뭐 예전에 강제경매로 나왔었는데 한번 강제경매를 취하시켰더라고요. 한번. 근데 지금 보시게끔 되면 이미get이 결정했고 유효했고 이 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매로 근저당 설정이 개인한테다가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는 뜻은 여기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에게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야지 되는 건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판사님은 뭐 지료만 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료는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판사님이 그럼 지료 감정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매기냐, 판사님이 하지 않고 이렇게 지료를 줘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소송을 하는 사람한테 지료 감정 신청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 법원에다 지료 감정하는 거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면 쪽으로 내게끔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여기 가서 감정을 하게끔 되고 지료를 주게끔 되는데, 그 지료는 우리가 낙찰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억 1천이었었죠. 1억 1천을 가지고 연 3%든지 3.4%라고 하면 우리는 3분의 1로 낙찰 받았다면 연 10% 정도의 또는 8%, 9% 정도의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료를 3번 이상을 내지 않으면 그 법정 지상권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그 건물만 따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일부러 건축물 관리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강제로 건물을 기입 등기시켜 주십시오. 그럼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그 건물만 가지고 따로 경매를 신청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땅은 다른 사람인데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낙찰을 받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주인과 협상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면, 지료는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지료와 소송 비용만큼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지료와 소송 비용으로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건물과 땅을 제3자께 매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건물은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토지의 감정가가 1억 1천이니까 7천 정도로 매도를 해달라, 8천 정도를 매도를 하려, 건물까지 포함한다 하게끔 되면 매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건물 주인한테 매도를 하는 거고, 건물 주인이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건물을 내 것까지 만들고, 건물 주인은 돈이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지료를 내면서라도 버티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원주시 태장동 1389 해갖고 허가 신고일이 언제죠? 200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고 한 지가 한 20여 년 됐다는 얘기죠. 뭘 했죠?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세움터를 들어가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허가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는 게 방법인데, 이것도 토지 개발 강의 시간에 이게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띄워볼 수 있다 하는 거를. 따라서 11월 8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지 개발 강의를 한번 같이 수강을 하시게끔 5시간 동안에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것만 함축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특수경매 강의인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건축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으면 뭘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수님, 그 골목이 그렇게 좁은데 건축 허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건축 허가는 다시 말하면 10m 미만엔 2m만 돼도 건축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35m까지는 3m, 35m 이상은 4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10m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5, 6m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문에서도 집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갖고 이게 음식점으로 만든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건데, 그 상황이 그 근처가 만약의 경우에 좀 그 상업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억 천짜리를 우리가 3,100원에 산다고 해서 한 7, 8천만 원에 건물까지 같이 만들어서 매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건물 주인이 나하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행 보면 채무자 누가 있고, 채무자 혼자서 여기 있는 걸로 나오게 있죠. 여기 보면 채무자 누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 비등기 건물도 이 사람이, 이 지금 거주자가 이거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건물을 좀 매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작은 가격에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좋아요, 없는 건물이 좋아요? 저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관리장이 뭐에다가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게 했어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이유, 예? 뭐 하려고? 아니죠. 자기 건물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너는 주택만 지어라, 너는 상가를 지어라, 근린시설을 지어라, 공장을 지어라, 창고를 지어라 하고 규제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에서 등기를 낸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야지 등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은 뭐에다 써먹는다? 공무원이 건축주를 규제하기 위해서, 당신 주택으로 쓰니까 여기 상가 쓰면 안 된다, 그린 생활하시면 마음대로 안 된다, 규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내가 규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축물 관리장을 안 만들면,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건물을,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 억지로 만들 필요 없이 건축물 관리장 없이 매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축물 관리장 없이 매매했는데 산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야 되죠. 그럼 신청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건축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홍성 2024, 20334 해갖고 임의 경매입니다. 이것도 건물 매각죄입니다. 건물 매각죄인데 사실은 먼저 뻔에 추천을 할까 하다가 예산이 아주 좀 시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보다는 저 49%까지 떨어져도 잘 매매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한 번 더 기다렸더니 한 번 더 유찰이 됐어요. 34%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자, 사장님,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저보고 팔아달라 그래요. 제가 팔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 팔아줘요? 그럼 본인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팔 수 있어요. 가격만 낮추면 팔립니다. 가격을 안 낮추고 팔으려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짜리죠? 6,200짜리죠. 금매로 가격으로 낮추고 건물까지 포함해 준다면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건 팔리죠.
그러니까 가격, 이 물건이 좋아서 제가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워낙에 하락했고 집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건물도 내 걸로 만들고 땅 가격이 이 정도 싸다면은 땅 가격의 80%나 70%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준다 그러면 아무리 시골이라도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가서 또 질려서 봤죠. 그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낙찰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땅이 대지가 98.92평이에요. 원래 이 땅이 한 3필지고 그 앞에 이 건물 앞에다가는 연못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전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건 땅은 매도가 됐고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만 매각 제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가 얼마죠? 6,200이 2,1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뭐면 건축 허가상이 확인되었으나 건축물 관리장 미등재.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죠? 10월 21일입니다. 2,100만 원입니다. 절대로 그 질러서 낙찰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대지가 몇 평이죠? 98.92평. 건물은 뭐예요? 허가는 뭘로 돼 있죠? 사무소로 돼 있고 19.96평인데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무소 이게 주택이게끔 되면 참 우리가 1가구 2주택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사무소 근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장 만든다 그래도 우리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충청남도 예상군 여기 나왔죠? 허가 신고일이 언제죠? 22년도죠. 그럼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 보면 그런 거 뭘로 허가는 뭘로 났죠?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났죠.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찾아보면 파란 색깔은 허가만 났다는 얘기고 빨간 색깔은 착공까지 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라색으로 만들어지면은 준공이 났다는 뜻인데 보면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 색깔 표시는 착공만 했고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세 필지인데 그 필지 중에 요 14 대지로라는 거 한 필지인데 요 앞에 요거 니은은 뭐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연못이에요. 연못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로변 옆에 있는 이 땅이죠. 도로변 옆에 있는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현황 도로로만 돼 있지 이거는 그 지적법상 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은 뭐죠? 자연 녹지 지역.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게 뭐 댐이 뭐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저 있고 요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번에 추천할까 하다가 땡 끝에 맨 끝이 돼갖고 너무 시골 구석이 돼갖고 이거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추천할까 하다가 먼저 번에 했는데 이번 34%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정도라면은 낙찰 받아도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도한다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지금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져졌죠. 집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피로티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도로하고 높이를 맞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런 땅을 사라고 저희가 추천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선생님이 현장 갔다 오더니 교수님 왜 그랬더니 아니 맹지를 왜 추천해줘요 그래. 도로는 붙어있는데 도로하고 차이가 나니까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맹지를 갖고 추천해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여기 보면 이 B로티도 건축 면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게끔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여기를 그냥 왜 벽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주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2층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여기를 지하로 만들면 이건 지하로 만들게끔 되면은 지하로 만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땅과 도로와 있는 도로보다 낮은 땅을 도로면으로 같이 높게 짓는 것이
그 도로면보다 낮은 곳을 지하로 만들어서 건폐로가 용적률을 안 들어가게끔 제일 많이 찾았던 게 옛날에 반지하로 파는 거, 그 임대 주는 거 있었죠. 그런 경우에 최고 좋은 거예요. 건폐로가 용적률을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로와 면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다가 왜 맹지를 추천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이렇게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여기 낮춰가지고 여기를 실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진출입이 돼 있고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한 허가는 받았는데 주택으로 쓰지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라고 하게끔 되면 아마 이 건물과 땅 주인이 같기 때문에 법정 시한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땅 주인이 여기서 건물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지료를 내면서도 자기가 생활하니까 내게 지료를 내는데, 여기는 거주하고 있지 않죠. 거주하고 않으면서 자기가 지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거는 건물과 협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지료를 안 준다고 할 땐 다시 아까 건물도 기입 등기를 하고 건물만 또 경매로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농업법인에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현황 전무자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죠? 전입세대가 없죠. 여기에 이제 전입세대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었기는 잘 지어놓고 요 근래에 지어놓고 바로 경매로 나와가지고 거주한 사람이 없다는 게 새 집이에요, 보면.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제가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 이렇게 돼 있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건축주 이 대표이사하고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게끔 되면 뭐냐면 건축주 명예 관계자 변경 신고에서 건축 관계자라는 것은 네 개입니다. 첫째,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게 네 개가 건축 관계자는, 이 건축 관계자는 언제든지 건물이 준공 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건물 주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짓고 있던 도중에도 공인중개사한테 잘 설명하고 얘기하게끔 되면 짓고 있던 건물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부등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건축허가서 명의를 넘겨주는 걸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여기 뭐가 나왔죠?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경매 시에 여기에 이 짓담한 건물을 매각 포함 이렇게 되게끔 되면은 포함해서 우리가 샀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시에 짓고 있던 건물도 매각 포함이 됐다는 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또는 군청에 가서 이 짓고 있던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건축물 관계자를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면 바꿔주고, 지금은 매각 제외죠. 매각 제외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인감도장을 찍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관계 변경하고 변경 전, 변경 후. 근데 건물이 매각에 포함됐을 때 그냥 예전에 있는 낙찰 받았다는 서류만 우리가 경매 시에 매각에 포함됐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매각 제외 있을 때는 현재 건축허가 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을 통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바꿔서 건축물 준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부산입니다. 2024 109730 강제경매입니다. 1억 2천짜리가 5,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땅이 하나에 건축물 관리장이 하나가 있고 주택으로 돼 있고 앞에는 헛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주택과 헛간으로 돼 있는데 현황은
헛간을 수리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강제 경매로 13분의 2 사행위 취소에 의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 선순위 전세권은 우리가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5,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층, 2층, 1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헛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 있고 헛간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은 토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분 면적으로 14.1평입니다. 그러니까 14.1평이 지금 몇 분의 몇이었죠? 13분의 1이면 6배죠. 6배라면 한 7, 80평 정도쯤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층 건물이면 단층 건물입니다. 근데 13분의 2 사행위 취소에 의한 강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지목이 대지고 용도 지구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헛간으로 되어 있죠. 헛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헛간 아니죠. 주택이죠. 여기 뒤에 보게끔 되면 2층 주택이 있죠. 얼른 보면 이 2층 주택은 그 소개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주가 낙찰을 받는 게 이 2층 주택의 13분의 2 헛간의 13분의 2 지분을 낙찰을 받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누구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세권이 2,700만 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멸 기준이 뭐에 얼마였죠? 기준이 강제기금의 지분이 1,800만 원 했다가 지금 얼마로 했죠?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있다 보니까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세권을 이거를 2,700만 원을 권리 분석상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로 해놨죠?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13분의 2 지분 강제 경매죠. 전세권 설정을 언제 했죠? 98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 등기법에서 우리가 세입자가 있고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건물 주인이 있는 건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했죠. 그러면 그 전세 계약을 한 것을 건물 주인이 줘야 돼, 낙찰받은 사람이 줘야 돼요? 건물 주인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 주인이 경매로 뺏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전세권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건재하지 않아도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원래 돈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자빠졌을 때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지금 우리는 13분의 2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전세권을 받은 사람이 13분의 1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때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이 줘야 되죠. 안 주면은 우리가 주거나 또 강제로 11분의 그 13분의 11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어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권 기준권리보다 앞선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 경매로 같이 하고 사행이 취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본 아까와 마찬가지로 취하될 확률이 99%입니다. 취하가 되면 뭐 한다 그랬죠? 사장님, 취하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잔금 안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낙찰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질르지 말라 그러죠. 왜? 질러서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2,1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8,5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질른 거야, 안 질른 거야? 질른 거죠. 근데 8,500만 원 질러 봤어야 잔금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질르나 안 질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르지 말으라고 강의를 하죠. 그렇지만 내 뜻을 자세히 보게끔 되면 이건 잔금을 내지 않아도 거의 취하되는 게 99%라고 한다고 할 때는 조금 높게 써도 잔금 낼 이유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취하를 안 시켰을 때 혹시라도 또 잔금을 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르지 말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이거는 낙찰을 한번 받아서 질러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현장을 가서 물어보면은 집 주인이 경제 능력이 얼만큼 있고 누구가 있고 거기 살고 누가 있다는 걸 그 옆에 이장이나 뭐 동장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그 사람 그런 정도 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 하는 확실히 쓴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취하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상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조금 높게 써서 한 3, 400일을 또 벌어봐야 되겠다. 취하 동의서 써주고 500일을 또 벌어봐야 되겠다면 한번 본인이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이건 조금 먼저 가격 정도로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는가 확신을 쓴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질러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죠? 이건 제가 보면 13분의 2는 딸 같으죠. 근데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주소가 같이 돼 있죠. 자,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창원의 2024의 114430 강제경매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6천만 원짜리가 3,800만 원까지 20%씩 하락해서 64%까지 하락했는데 이것도 사행위 취소에 의한 9분의 2 지분 경매입니다. 은행 설정이 없고 금정세무서에서 압류 강제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6천만 원이 얼마까지 하락이 됐다? 3,800만 원까지 하락이 됐다. 대지가 지분으로 해서 6.28평이고 여기 보면 대지 세 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날짜가 언제죠? 10월 16일이죠. 여기 이렇게 집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필지고 이거 한 필지가 주예요. 보면 제가 보기엔 여기 쪼가리 땅이 두 개가 있어서 같이 한 필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해보면 이게 49%가 아니고 64%까지 떨어졌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지금 여기 대지고 여기 단층집이죠. 근데 정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이 정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집을 아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뭘로 나와 있죠? 사행위 취소로 해서 9분의 2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68년생이고 얼마에? 37년생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이 37년생이면 연세가 많으시죠.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가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할 것이냐 이것이 취하될 걸로 보고 조금 질릴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판단이 되면은 이건 취하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조금 질러도 되고 지르지 말고 낮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청구 금액이 2억이나 되는데 취하가 되겠습니까? 아니 취하보다는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내가 잔금을 안 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라고 그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잔금을 안 내고 미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억이 되죠. 누가 돼 있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사행 취소할 것 창원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공유자 겸 채무자의 모 누구에 의하면 목록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이런 그 감정평가사가 만났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그 37년생이지만은 누가 와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수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 다시 말하면 손영숙이라는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거의 제가 뭐냐면 낙찰을 받으면 가서 협상을 해서 내가 잔금을 안 내면 재경매가 나오거든요. 재경매가 나오면 한 번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만들어 놓고 가서 참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유찰이 되게끔 되면 기한 오게끔 되면 우리한테다가 얼마를 줬어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컨설팅 비용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낙찰을 받는 것이 시작이고 매도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된 거고 40%는 협상하는 거고 매도를 해야지 100%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종시대 특수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저하고 의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